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어디서 감히 내까짓게 도장을 찍어. 찢어지는 듯한 고성이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 속으로 종이 뭉치가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들은 남편의 목숨이 달린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뺨이 얼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가 휘두른 손가방에 얼굴을 스친 탓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뛰어다니던 간호사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치심보다는 당혹감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민석 씨 뇌압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평생 부엌에서 국자나 잡던 년이 의사 선생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데 사인하려고 해? 너 보험금 놀이지? 내 아들 잘못되게 해서 돈 챙기려는 거지? 시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죠.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려는 제 손을 어머니는 굽 높은 구두발로 지시겼습니다. 으드득. 손가락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닫힌 응급 처치실. 문 너머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만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삐삐삐.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 민석의 생명이 꺼져가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고아원에서 자라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은 저의 이름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밑바닥까지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평생 배운 것 없는 며느리 취급을 받으며 숨죽여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감춰둔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과연 그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오늘 사연에는 가슴 뚫리는 반전과 뜨거운 눈물이 숨겨져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불과 6시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오늘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숨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너는 배운 게 없으면 간이라도 잘 맞춰야 할 거 아니니? 소금을 아주 들이부었구나. 부었어. 식탁 머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염도계까지 써가며 정확히 0.6% 염도를 맞춘 콩나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건 언제나 타박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물 좀 더 부어올게요. 됐다. 입맛 다 떨어졌다. 밥상 치워라. 저는 묵묵히 밥그릇을 거두어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 남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은 유일하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문의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3년 전 의료소송에 휘말린 선배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병원을 나왔을 때 저는 사람에게 질릴 대로 질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메스를 잡고 싶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여자로 누군가의 아내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고아였던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던 민석 씨의 약속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알게 뭐야. 친정도 없고 학벌도 볼품없는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저는 제 이력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과거가 밝혀지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조건 때문에 저를 받아들이는 가식적인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무지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싱크대 앞 고무장갑을 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정교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뇌를 열고 종양을 제거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던 손. 하지만 지금은 독한 주방 세제와 찬물에 터서 거칠어진 영락없는 주부의 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TV 드라마를 보며 혀를 차고 계셨습니다. 어휴, 저 의사놈 저거 수술 실력이 형편없네. 쯧쯧. 요즘 의사들은 다 돌팔이야. 너도 아프면 병원 함부로 가지 마라. 무식한 게 가서 덤탱이나 쓰지 말고. 저는 쓴웃음을 삼키며 빨래를 개었습니다. TV 화면 속 수술 장면은 고증이 엉망이었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잡는 각도부터가 틀려먹었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잡으면 경동맥 건드릴 텐데. 응? 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드라마가 참 재미있네요. 재미는 무슨. 내가 뭘 알겠니? 청소기나 돌려라. 먼지 날린다. 오후 2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건 제가 막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 락스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였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액정에 뜬 우리 남편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 이것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떨어지기 직전에 느끼던 그 본능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편의 목소리 대신 낯선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오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석 씨 보호자 되시나요?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통사고입니다.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이송 중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슬픔보다 먼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덤프트럭 충돌, 의식 불명, 출혈 심함, 두부 외상 가능성 90%, 경추 손상 가능성 배제 못함,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팽팽 돌아갔습니다. 저는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가 다쳤대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뭐, 다쳐? 아이고, 이 칠칠 맞은 놈이 어디서 넘어진 거야? 뼈라도 부러졌냐? 아니요. 교통사고예요. 위독하대요. 빨리 가야 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배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내 아들이 다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좁은 택시 안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뇌CT 사진을 상상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제발 경막 외출혈이 아니기를, 뇌가는 무사하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꽉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응급실.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담당 레지던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 떨리는 손끝. 2년차, 길어야 3년차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환자분 뇌출혈 양이 많습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이고 뇌부종이 심해서 지금 당장 개두술을 해서 혈종을 제거하고 뇌압을 낮추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시어머니는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살려만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레지던트는 난감한 표정으로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술 중 사망 가능성도 있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는 글자를 읽을 정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손을 벌벌 떨며 울고만 계셨죠. 저는 동의서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방식, 위험성, 집도의 그런데 집도의 이름이 비어 있었습니다. 집도의가 누구죠? 신경외과 과장님은 학회 가신 걸로 아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전문적인 질문에 레지던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네. 그걸 어떻게 지금 과장님들은 안 계시고 당직 펠로우 선생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펠로우, 전임해. 물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민석 씨의 상태는 경험. 많은 교수가 집도해도 생존 확률이 50% 미만인 케이스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뇌를 열어 압력을 낮추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수술방 열어주세요.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쳐낸 것은 이 미친년이 내가 뭔데 사인을 해. 선생님, 이 말 듣지 마세요. 얘가 뭘 안다고 함부로 도장을 찍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안 돼. 내 아들 수술하다 죽으면 다 내년 탓이잖아. 그렇게 서류가 공중으로 흩뿌려진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전광판 시계의 붉은 숫자가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3시 15분.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민석 씨는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것입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술 안 하면 민석 씨 죽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세에 눌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더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죽긴 누가 죽어? 내가 의사야? 무식한 게 어디서 아는 척이야.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더니 수십 명의 의료진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이 병원의 병원장이자 신경외과계의 전설인 최 원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요. 아이고, 원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저 무식한 며느리가 내 아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는 비릿한 미소와 함께.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달려오는 병원장의 시선이 시어머니가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저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닥에 떨어진 제 낡은 구두 옆으로 병원장의 검은 구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병원장의 행동에
소란스럽던 응급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배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병원장이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 인생은 원래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고아원 출신. 그것이 저에게 붙은 첫 번째 꼬리표였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늘 말씀하셨죠. 지은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실력만이 살 길이다. 그 말이 저를 지탱한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저는 문제집 귀퉁이에 영어 단어를 적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국내 최고의 명문 한국대 의대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 쪽잠을 자며 수술방 귀신이라 불렸고 최연소 신경외과 전문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니까요. 하지만 영광의 빛은 너무 강렬해서 제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더군요. 이 선생, 이번 의료 소송 유가족들이 자네 이름 걸고 넘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병원 측에서는 자네가 총대 매길 바라는 눈치야. 환자를 살리기 위해 30시간을 수술방에 서 있었지만 돌아온 건 보호자의 악의적인 소송과 병원 내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사람의 뇌를 여는 일은 경이로웠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은 지옥 같았죠. 번아웃이 심하게 왔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버티던 어느 날 남편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배경도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는 제 앞에 따뜻한 우유 하나를 내려놓으며 말했었죠. 그렇게 팍팍하게 씹으면 체해요. 천천히 먹어요. 세상 안 무너져요. 그 따뜻함에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스스로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그저 평범한 여자 이지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했죠. 내 과거를, 내 직업을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요. 남편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시어머니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제 허름한 차림과 무직이라는 소개를 듣고 노골적으로 혀를 차셨습니다. 친정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도 없어? 얘 민서가 너 어디서 이런 껍데기만 멀쩡한 애를 주워왔니?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 그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혼수 하나 제대로 못해왔다며 시어머니는 툭하면 금전적인 문제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강남 아파트를 해왔다더라. 누구는 병원장 딸이라더라 하며 비교하는 건 예사였고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저를 부엌 구석에 몰아넣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드셨죠. 야, 쟤한테는 과일 깎는 것도 시키지 마라. 배운 게 없어서 칼질이나 제대로 하겠니? 그냥 설거지나 시켜. 손이 거칠어서 그런 건 잘하겠네. 제 손이 거친 이유. 그건 독한 세제 때문이 아니라 10년 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독솔로 손이 짓무르도록 문질렀기 때문이라는 걸 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셨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은 욱하는 마음에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는 제 의사 면허증과 학위기, 그리고 당시 병원장님이셨던 최 교수님이 주신 만년필을 꺼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만년필에는 신의 손, 이지은이라는 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의사건 아니건
난 그냥 당신이 좋아. 라고 말해준 남편의 미소를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저의 그 선택이 오늘 같은 비극을 불러온 걸까요? 지난달 시어머니가 친구분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에게 쏟아부으며 돈도 못 벌어오는 밥벌어지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 민석 씨는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섰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엄마 좀 말렸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의사도 못하고. 사고 직전 남편이 남겼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았다면, 아니, 애초에 제가 당당하게 의사임을 밝히고 집안의 주도권을 잡았더라면 남편이 저렇게 차가운 도로 위에서 피를 흘릴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눈앞에는 오만과 편견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와 골든타임을 놓쳐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제 정체성,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 속에 무심코 넣어두었던 그날의 만년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는 끝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이 엉망이 된 상황을 집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배운 게 없는 게 누군지 오늘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닫혀있던 입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 그 긴박한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독서는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시면 심정지 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레지던트가 뛰쳐나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은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삐삐삐. 불규칙하게 울리는 모니터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의 생명이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레지던트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낚아챘습니다. 펜을 쥐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 멋대로 내 아들 머리에 칼을 대? 너 기어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아주 남편 잡아먹으려니라더니 틀린 말이 하나 없어. 어머니, 제발 좀 비키세요. 지금 민석 씨 뇌압이 올라가서 뇌간을 누르고 있다고요. 이대로 5분만 지나도 식물인간 되거나 사망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경멸이 가득 찬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발로 지지기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뇌압? 뇌간? 웃기고 자빠졌네. 너 같은 무식한 게 뭘 안다고 전문 용어 짓거려. 의사 선생님, 2년 말 듣지 마세요. 지방대도 못 나온 주제에 평생 부엌에서 국자나 휘두르던 애가 뭘 알겠습니까? 이거 다 쇼하는 거예요. 레지던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하고 달려온 저와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른 채 기세등등한 시어머니. 제3자의 눈에 누가 더 신뢰가 갈지는 뻔했습니다. 레지던트는 곤란하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분, 어머님 말씀대로 잠시 진정하시고요. 보호자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저희도 수술 진행 못합니다.
지금 골든타임 다 지나가요. 합의라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합의라니요.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레지던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3년간 잠들어 있던 외과의사 이지은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환자 동공 반응 짝짝이죠? 우측 동공 산대됐을 거고 반신마비 증상 보였을 겁니다. 급성 경막하 출혈 SDH의 내부 중심에서 미드라인 시프트 미들라인 시프트 일어난 상태잖아요. 지금 당장 감압성 개두술 DCOMPRESSIVE CRANI ECTOMI 안 들어가면 뇌 탈출 HERNIATION 옵니다. 펠로우 선생님 호출하셨어요? 아니면 교수님 콜했나요? 지금 당장 수술방 1번 열라고 하세요.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전문 용어와 정확한 진단명. 그리고 병원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지시사항. 레지던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보호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보호자분, 어떻게 그걸? 하지만 그 순간,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인연이 끝까지. 어디서 감히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해? 내가 텔레비전 메디컬 드라마 좀 봤다고 의사라도 된 줄. 아니,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 천만에 내가 아는 건 쥐뿔도 없어. 이 바닥이 어떤 데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시어머니한테 맞을 만하네. 충격받아서 헛소리 하나 보지. 쯧쯧.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10년을 바쳐 공부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 손으로 정작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려는데 세상은 저를 미친 며느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 내가 다 아는 것 같지? 라는 비아냥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며느리가 이 병원장이 삶고 초려해서 모셔오려 했던 전설적인 서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훗날 이 순간 자신이 뱉은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보안 요원 불러주세요. 이 여자 좀 끌어내요. 시어머니의 고함에 저 멀리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레지던트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응급실 문틈 사이로는 붉은 비상등만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술 동의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 마치 제 처지 같았습니다. 남편의 심박동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철서?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의 손에 팔이 잡힌 채 닫힌 문 너머로 사라지는 레지던트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3년을 숨죽여 살았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최연석 병원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운명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서류들 위로 저의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이탈 모니터가 비명을 지르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세상은 저를 의사 이지은이 아닌 주제 파악 못하고 미쳐 날뛰는 며느리로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간호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업무를 보던 수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젖어 있었지만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지금 3번 베드 환자 보호자입니다. 담당 펠로우 선생님 좀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전산 조회에서 제 면허번호 좀 확인해 주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120XXO 이지은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스케줄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수간호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광인을 보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했죠. 보호자분, 많이 놀라신 거 알아요. 충격이 크시겠죠. 하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진정하고 대기실로 가 계세요. 아니,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조회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시간이 없다고요. 보안요원 부르기 전에 얼른 가세요.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갑니다. 철저한 무시. 그들에게 저는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그래서 자신이 의사라는 망상에 빠진 가엾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밥이나 해라던 시어머니의 낙인은 병원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병원 안에서도 유효한 주홍글씨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악을 쓰며 저를 손가락질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김 변호사.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저 물건이 남편 죽여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수술 방해하고 난리도 아니야. 당장 접근 금지 가처분인지 뭔지 신청해. 내 아들 근처에도 못 오게 하란 말이야.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해치려는 적군으로 규정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경을 헤매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낼 궁리에만 골몰해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다시 수술실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수술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집도에 그 젊은 펠로우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CT 영상 다시 보셨어요? 중내 수도관 주변 부종이 심해요. 일반적인 감압술로는 뇌 탈출 못 막습니다. 우측 뇌실 배액수리 VD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해요. 제가 어시스트라도 설게요. 제발요. 제 딴에는 가장 핵심적인 수술 포인트를 짚어준 것이었습니다. 같은 의사라면 이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젊은 의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닌 불쾌함이었습니다. 감히 보호자가, 그것도 의학 드라마나, 몇 번 봤을 법한 아줌마가 전문 영역을 침범했다는 권위의식의 발동이었죠. 보호자분, 지금 저 가르치십니까? 어디서 인터넷 검색 몇 번 하고 와서 이러시는 모양인데 여긴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니,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제발 제 말 좀. 그는 저를 거칠게 밀쳐내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외부인은 수술실 근처에도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만 수술합니다. 책임질 일 안 하니까 비키세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 그는 면피성 매뉴얼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꽉 닫힌 수술실 문. 그 차가운 철문이 마치 세상이
제게 내린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로비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최 원장님, 3년 전 사직서를 내던 저를 붙잡으며 언제든 돌아오라던 병원장님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실까? 번호가 바뀌진 않았을까? 만약 연결이 안 되면 그땐 정말 끝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 위로 빗방울이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로비의 통유리창 너머로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처럼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기를 붙들고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릴 기술을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차라리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되고 침묵했던 과거가 독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나 봐. 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아득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 제 자존심도 희망도 남편의 생명도 빗물에 쓸려 내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인 그 순간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며 누군가 젖은 우산을 접고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주머니 속 제 휴대폰이 아직 누르지 못한 통화 버튼 대신 다른 알림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응급실의 소음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살인자라 매도했고 당황한 레지던트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남편의 바이탈 모니터가 내는 경고음은 점점 빨라져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적 지식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뼈저리게 알려주고 있었기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었으면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비키세요. 다들 길 비켜. 그때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인파를 가르고 나타난 건 이 대학병원의 최고 권위자이자 병원장인 최 원장이었습니다. 뒤따르는 교수진들의 행렬에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에게 권위란 곧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제 수술 동의서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병원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천만다행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무식한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들이밀어서 시어머니는 병원장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의 시선은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가 그 뒤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백발의 병원장은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 교수님, 세상에, 이지은 교수님 아니십니까? 연락도 없이 여긴 어떻게. 순간 응급실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잡고 있던 병원장의 옷자락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교수님? 원장님, 지금 누구한테 인사를? 병원장은 시어머니의 무릎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전
병원을 떠나며 제출했던 사직서와 당시 수술 기록지들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늘 품에 지니고 다녔던 제 과거이자 지울 수 없는 증거였죠. 자네가 떠나고 우리 흉부외과랑 신경외과가 얼마나 헤맸는지 아나? 백지수표를 준다 해도 거절하더니 이렇게 환자 보호자로 만날 줄은 몰랐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은이라는 7글자가 시어머니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지지겨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의사라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고아에 배운 것도 없는 내가. 보호자분, 이 사람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 개원 이래 최고의 수술 성공률을 기록한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함부로 대하실 분이 아니에요. 병원장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가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니. 그녀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 따위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제 정체가 밝혀졌다고 해서 남편의 뇌출혈이 멈추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큰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신의 손이라 불렸던 과거가 지금 당장 남편의 심장을 뛰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최 원장님, 인사 나눌 시간 없어요. 1번 방 열어주세요. 제가 직접 집도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의료진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뭐하고들 있어? 이 교수님 수술방 잡아. 스크럽복 가져오고 마취가 당장 콜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사이로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제 수술 동의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짓밟힌 그 종이 조각이 마치 그녀의 자존심 같았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간호사가 투명 비닐봉지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며 남편의 옷에서 나온 소지품들이었습니다. 피 묻은 셔츠 조각, 깨진 시계 그리고 지갑 속에 고이 접혀있던 낡은 쪽지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의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전 붙이던 날 남편이 몰래 넣어두었던 쪽지였습니다. 나한텐 의사 가운 입은 이지은보다 앞치마 두른 당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야. 힘들면 언제든 기대해. 사랑해. 쪽지 위로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존중해줬던 유일한 사람. 그 순간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제 손끝에 다시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살려야 할 것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제 우주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뒤늦은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내 남편을 살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3년 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쌀을 씻고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닦아내던 그 손이 다시 생명을 다루기 위해 소독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대기 며느리로 살며 늘 주눅 들어 있던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던 그 여자는 거울 속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치열한 수술방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지켜왔던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은만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1번 방 준비 끝났습니다. 마취 유도 시작했습니다. 수술복 위로 멸균 가운을 입혀주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90도로 인사했던 그 전설이 눈앞에 있다는 긴장감이 수술방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저는 마스크 끈을 조이며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갑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서늘한 공기와 함께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 수술대 위에는 남편 민석 씨가 머리만 남긴 채 초록색 포에 덮여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여는 일. 그것은 의사로서 금기시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손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민석 씨의 감은 눈을 보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 씨, 걱정 마. 나 돌아왔어. 당신이 알던 그 모습으로. 메스. 제 손바닥 위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부엌칼을 쥐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예리한 무게감. 그 무게가 제 손끝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두피를 절개하고 드릴로 두개골을 여는 소리가 수술방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뇌막을 걷어내자 붉게 부어오른 뇌조직과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 검붉은 피가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출혈량이 많았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 자칫하면 뇌관이 눌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석션 더 깊게. 바이폴라지열기 주세요. 전압 낮춰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고여있는 피를 제거하는 과정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신경 다발들 사이에서 제 손은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문득 3년 전 제가 의사 가운을 벗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살려내지 못한 환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쏟아지던 비난들. 도망치듯 숨어버린 저를 안아주며 민석 씨는 말했었죠. 당신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잖아. 언젠가 다시 그 손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진 내가 지켜줄게. 그때는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장갑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그곳이 사실은 제가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이었다는 것을요. 그 시각 수술실 밖 대기실 풍경은 안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이 칠 때마다 로비의 조명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넓은 대기실 한 구석, 시어머니는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계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운 것 없는 며느리라며 악을 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제가 건넸던 구겨지고 찢어진 수술 동의서가 쥐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펴서 읽고 또 읽고 계셨을 겁니다. 집도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지은. 그 5글자가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겠지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며 아들을 키워낸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이 만들어낸 오만과 편견. 며느리의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을 보며 일 못하는 년이라 비웃었던 그 손이 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이 고개를 숙일 만큼 귀한 손이었다는 사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안에 지금 이지은 교수님이 집도 중이래.
아, 그 전설적인 분? 근데 보호자가 왜 저렇게 넋이 나갔대?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감. 만약 자신이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며느리를 수술실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면 정말로 아들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가정.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붕괴의 감각이었을 겁니다. 빗소리는 마치 시어머니를 향한 힐난처럼 창문을 때렸습니다. 쿵, 쿵, 쿵. 다시 수술실 안. 가장 위험한 고비였던 뇌동 맥류 결찰이 끝났습니다. 출혈 잡혔습니다. 뇌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가 과장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수술방의 공기가 그제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간 30분.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수술모를 적셨지만 피로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아드레날린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봉합을 시작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민석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 상처가 아프다는 핑계로 당신이 내 방패가 되게 해서. 마지막 피부 봉합을 마치고 실을 끊어내는 순간 탁 하는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수술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제 길었던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의 힘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레지던트 한 명이 다가와 존경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혈관을 어떻게 3분 만에 잡으셨습니까? 저는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간절함 때문 아니었을까요? 수술 장갑을 벗어 폐기물통에 넣었습니다. 피 묻은 장갑과 함께 3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무능한 며느리라는 껍데기도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을 씻고 수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이지은이 아니었으니까요. 나가자. 이제 진짜 내 자리로. 자동문 버튼을 누르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저녁 노을이 병원 복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고 지난밤 세차게 내리던 빗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지만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 며칠 전 사다 두었던 사골 핏물을 빼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게을러서 아침 준비도 안 한다며 냄비 뚜껑을 요란하게 열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핏물을 뺀 뼈를 솥에 넣고 불 앞에 서서 하염없이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어머니의 시선은 붉게 타오르는 가스 불꽃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지난 3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눈뜬 장님이 따로 없었어. 혼잣말이 한숨과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국자가 솥바닥을 긁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웠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손을 보고 거칠고 투박하다며 흉을 봤었죠. 부엌일이나 실컷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사실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신의 손이었다니. 어머니는 자신의 무지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어머니는 보온병과 반찬통이 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남편 민석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곁에는 제가 간이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제 얼굴은 까칠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야, 너 저거라고 불렀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던 모습, 수술실에서 나오던 그 당당한 눈빛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제가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석 씨 수치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덤덤하게 하지만 예의 바르게 브리핑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문고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쭈뼛거리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표독스러웠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였고 죄지은 아이 같은 노인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사골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을 거라며 새벽부터 고아낸 그 국물이었습니다. 이거 좀 먹어라. 병원 식당 밥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언제나 체기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밥값은 하고 먹니? 반찬 축내지 마라 같은 비수 같은 말들이 반찬보다 먼저 올라왔던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제 손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내 손이 참 곱다. 아니, 고운 게 아니라 귀한 손이다. 어머니가 불쑥 꺼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전에는 내가 막말을 했어. 손이 거칠어서 일 잘하겠다고. 그게 수술방에서 독한 소독약 만지느라 그런 줄도 모르고. 무식한 건 너가 아니라 나였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친 자신의 손으로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만지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아니야. 지나간 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상처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니?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봐서, 귀한 줄 몰라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끄끄거리며 우는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병원장이 와서 고개를 숙였을 때도 수술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보이지 않으셨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니라
뼈저린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3년 전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던 날 제가 내밀었으나 어머니가 뿌리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손이 단단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따뜻해요. 저는 퉁퉁 불어터진 밥알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꽉 막혀 있던 지난 3년의 응어리를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제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민석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눈으로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던 남편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나만 빼고 둘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동시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아, 넌 좀 더 굶어야 해. 의사 선생님, 아니, 우리 며느리 선생님이 금식이라잖니. 며느리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복도 밖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병실 보호자가 그 전설의 신경외과 교수님이래. 시어머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예전 같았으면 밖으로 나가 뭐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소리쳤을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불을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남들의 시선보다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빈 밥그릇이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병원 편의점에 들러 핸드크림을 종류별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 주머니에 슬그머니 찔러 넣어주셨죠. 수술하느라 손 상한다며. 이거 비싼 거야. 듬뿍 발라. 투박한 포장지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창한 사과는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밥상과 거친 손을 잡아주는 온기만이 우리 사이에 남았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스름한 푸른빛이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냄새. 3년 전, 아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제게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가 시작되기 전 후다닥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여야 했던 죄인처럼 숨죽이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주방에서 들려오는 저 규칙적인 도마 소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설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쪼그라든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시어머니가 가스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김 사이로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일어났냐? 더 자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끝에 매달린 가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혹여나 국이 짤까봐 숟가락으로 국물을 몇 번이나 떠서 간을 보셨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이다, 됐다. 의사 선생님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물 묻히면 안 되지.
가서 앉아라. 금방 상 차려줄 테니. 어머니는 저를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갓 지은 밥을 고봉으로 퍼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 과거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모진 구박을 견디고 있는 걸까?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바보여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견뎠던 겁니다. 고아로 자라 사무치게 그리웠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비록 갓이 돋친 울타리였을지라도 그 안에서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온기가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여보, 일찍 일어났네?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 씨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관자놀이 부근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그 흉터. 그것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승리의 표식이자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반찬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더니 아들은 뒷전이네. 시끄럽다, 이 녀석아. 지은이 병원 나가려면 든든하게 먹여야지. 너는 그냥 남는 거 먹어라. 어머니의 타박에 우리는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아침 식탁의 풍경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교수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동네 상가 2층에 작은 의원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지은 의원. 거창한 직함도 화려한 최신식 장비도 없지만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의사로서 행복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면 허리가 아픈 할머니,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픈 곳을 만지며 때로는 약보다 더 진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대기실 한편에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자원봉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우리 며느리가 글쎄 서울 큰 병원에서도 모셔가려고 난리였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정이 많아서 여기 남은 거야. 이 약 한번 잡숴봐. 우리 며느리가 지어준 거라 아주 직방이야. 시어머니는 대기실의 환자들에게 믹스커피를 타주며 제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쁘십니다. 가끔은 너무 시끄러워서 간호사들이 난감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두고 봅니다. 저 자랑이 어머니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이자 사랑 표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진료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수술이 있던 그날처럼 비가 왔지만 공기의 냄새는 전혀 달랐습니다. 흙내음이 섞인 따뜻한 봄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어 잠시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뒤뚱거리며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본인은 다 젖어가면서 품에 안고 있던 커다란 장우산을 제게 펴주셨습니다. 비 맞으면 안 된다. 감기 들라. 어머니의 어깨가 비에 젖어 짙은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제 쪽으로 기울어진 우산을 어머니 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제 팔에 체중을 실어 오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따뜻한 국밥 어떠세요? 돈 아깝게 뭘 밖에서 사 먹냐, 집에 가서 부쳐놓은 전이나 데워 먹지. 아니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가족 다 같이요. 우리는 비 오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머니와 완벽하게 동갑 친구처럼 지내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툴툴거리는 소리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겉으로 내뱉는 가시돋친 말 속에 사실은 외로움과 미안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제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요. 의사의 가운을 입었을 때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앞치마를 입고 가족을 위해 밥을 푸는 순간에도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순간에도 저는 저 자체로 온전한 이지은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높은 직함이나 타인을 압도하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살려내는 실력,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 상처 입은 관계를 밥 한 끼의 온기로 채우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정리하다가 수술 직후 찍었던 사진을 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남편, 퉁퉁 부은 눈의 시어머니, 그리고 수술복 차림의 저. 셋 다 엉망인 몰골이지만 표정만은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병원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오만해질 때마다, 혹은 누군가가 미워질 때마다 이 사진을 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 아주 특별한 인연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저는 밥을 먹고 가운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러 나갑니다. 제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게 바로 가족이죠. 하지만 주인공 지은 씨는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복수로 갚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고 따뜻한 밥 한 끼로 품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이나 편견 때문에 진심이 가려진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의 진가를 몰라주는 사람들 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답답한 현실을 버티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밥 챙겨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